안개가 짙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날숨처럼 축축하고 서늘한 기온이 청룡사단 사령부의 위병소 철문을 감싸고 돌았다. 계절은 가을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에 맞닿은 이 땅의 공기는 이미 한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상병의 입에서는 연신 하얀 입김이 터져나왔다. 그는 굳어가는 손가락을 비비며 연병장 너머 사단장 관사가 있는 언덕을 무심코 올려다보았다. 오늘 그곳에 새로운 주인이 온다. 사령부 전체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와 우려를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날카로운 종류의 긴장이었다.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은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전투 사단장이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적과 지척에서 대치하는 최전방 청룡사단의 사단 참모장인 윤태수 준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밖에서는 신임 사단장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그것도 청룡사단의 야전 경험은 풍부하다고 들었지만 서류 위의 경력과 이 혹독한 최전방의 현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과연 이 거칠고 달아빠진 맹수를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참모장님, 곧 도착하십니다. 부관의 보고에 윤 춘장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구두 발로 비벼 걷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의 귓가에 다른 참모들의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기대보다는 우려, 존중보다는 호기심 어린 관망이 대부분이었다. 바로 그때 사령부 현관 앞에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병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문에 고정되었다. 먼저 나온 것은 흠잡을 데 없이 곧게 뻗은 전투화였다. 이어 단정하게 다려진 전투복 바지와 강인한 허리선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차에서 내린 인물의 전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도열해 있던 장교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청룡사단장, 강유라 소장. 그녀는 생각보다 작지도 약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다부진 어깨와 흔들림 없는 자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에 단련된 자의 관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짧게 자른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게 단련된 강철과도 같았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고 서늘한 그 눈은 도열한 장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충성, 신임 사단장, 소장 강유라입니다.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에는 한 점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윤태수 준장이 앞으로 나아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참모장, 준장 윤태수입니다. 사단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소, 참모장. 강유라는 윤 준장의 경례를 받은 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윤 준장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할 뻔했다. 저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모든 것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사단장 이 취임식은 간소하지만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전임 사단장은 이임사에서 화합과 전통을 유난히 강조했다. 마치 신임 사단장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강유라는 미동도 없이 단상에 서서 그 말을 들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단상에 올랐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주목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청룡사단의 지휘권을 인수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다. 편안한 군 생활을 약속하지도 쉬운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지도 않겠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강유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서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마저 일궈냈다. 우리는 진짜 군대가 될 것이다. 서류 위에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강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군대. 명령이 살아 숨쉬고 병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 길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연설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곧바로 사단 참모 회의가 소집되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각 부서의 참모들이 둘러앉았다. 작전, 정보, 인사, 군수, 사단의 모든 혈맥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다. 강유라는 상석에 앉아 말없이 각 참모들이 제출한 현황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한참 동안 보고서를 넘기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군수참모, 지목당한 군수참모 마동식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풍채 좋은 거구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다. 청룡사단에서만 10년 넘게 복무한 터주대감으로 사단 내 그의 영향력은 참모장을 넘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예, 사단장님, 대령 마동식입니다. 보고서를 보니 우리 사단 유류 보급률이 항상 100%를 상회하는군. 훌륭해. 과찬이십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기동력 확보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동식 대령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의 대답에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강유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정말인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매달 매주 100% 이상. 그렇습니다. 기이하군. 내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확인한 전군 평균 유류 보급률은 기껏해야 95% 수준이었소. 그것도 후방 부대까지 모두 합친 평균이. 그런데 이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매번 유류를 운송해야 하는 우리 사단이 단 한 번의 손실이나 오차도 없이 100%를 넘긴다. 이건 기적에 가깝지 않나?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동식 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것은 저희 군수처 직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지. 혹시 유령을 만들어서라도 숫자를 맞추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강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마동식 대령의 이마에 희미하게 땀방울이 맺혔다. 사단장님, 그 말씀은, 내 말은 보고를 위한 보고, 서류를 위한 서류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치워달라는 뜻이오. 나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받고 싶소. 알아들었나? 군수참모? 네, 알겠습니다. 마동식 대령은 간신히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회의실에 앉은 모든 참모들이 숨을 죽였다. 부임 첫날, 첫 회의에서 사단의 실세인 군수참모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선 제압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보고서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오늘 청룡사단에 불어오기 시작한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찬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모든 것을 뿌리째 뒤흔들 포효의 시작이었다. 차참모 회의가 남긴 파장은 컸다. 강유라 사단장의 날카로운 일격은 청룡사단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수면 위는 잠잠해 보였지만 물 밑에서는 복잡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특히 군수참모 마동식 대령의 심기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분노를 사겼다.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그것도 치마 입은 여자가. 그는 수치심과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10여 년간 그가 청룡사단에 구축해놓은 자신만의 왕국은 견고했다. 사단의 모든 물자가 그의 손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스러기들은 그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의 인맥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상급 부대의 누군가는 그의 비호를 받았고 하급 부대의 누군가는 그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충성을 맹세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군대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대령님, 군수처 보급과장인 윤중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새 사단장, 보통이 아닙니다. 유류뿐만 아니라 피복, 부식, 심지어 축성자재 목록까지 전부 대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다간 닥쳐. 마동식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호들갑 떨지 마. 이제 막 부임한 애송이야. 뭘 안다고 나서겠어? 서류 몇 장 들춰보고 아는 척하는 거지. 진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상도 못할걸.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뭔가를 작정하고 온 사람 같습니다. 작정? 좋지. 어디 한번 해보라지. 마동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사단 내 주요 공사와 물품 계약에 관한 비밀 장부였다. 그의 왕국을 지탱하는 설계도이자 동시에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장부를 넘기며 외명한 미소를 지었다. 급할 거 없어. 저 여자 분명히 헛발질을 할 거다.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야.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만 꼬리를 스스로 흔들어대는 멍청이도 있는 법이지. 한편 강유라는 사단장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 부대에서 올라온 선덤이 같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각기 다른 문서들, 예를 들어 작전과의 훈련 계획서와 군수처의 유류소모 보고서, 그리고 의무대의 환자 발생 현황표를 동시에 펼쳐놓고 퍼즐 조각을 맞추듯 비교 분석했다. 이상하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훈련 강도가 높았던 주에는 유류 소모량과 급식 소모량이 정확히 비례해서 증가했고 환자 발생률 역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숫자들은 서로를 증명하며 빈틈없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전쟁은, 그리고 군대는 혼돈 그 자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난무하고 사소한 실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곳이다. 그런데 청룡사단의 서류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이것은 철저한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교묘한 조작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새벽, 강유라는 예고 없이 사단 예하 부대들을 순시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지휘관 순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운전병 한 명만 대동한 채 허름한 지프차를 타고 움직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최전방 감시초소, 지피였다. 가파른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지피의 풍경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했다. 보고서에는 최신형 열상 감시 장비 2OD 교체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초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10년도 더 된 구형 모델이었다. 렌즈에는 흠집이 가득했고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강유라의 차가운 물음에 지피장인 젊은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이 신형 장비는 얼마 전 고장이 나서 후방 정비대대로 보냈습니다. 고장? 보급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형 장비가? 예, 그렇습니다. 정비 의뢰서는 있나? 그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의 떨리는 눈빛과 어색한 말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초소 구석에 쌓여있는 부식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상자에는 특급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상자를 열자 나온 것은 시들고 무른 채소가 대부분이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선한 부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셈이었다. 그녀는 다른 채소들도 둘러보았다. 상황은 대동소이했다. 보고서 속의 청룡사단은 최신 장비와 풍족한 보급을 자랑하는 강군이었지만 그녀가 직접 마주한 현실 속의 청룡사단은 낡은 장비와 부실한 보급 속에서 병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화올뿐인 거인이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날 오후 사단장 집무실로 돌아온 강유라는 참모장 윤태수 준장을 호출했다. 참모장, 오늘 내가 뭘 봤는지 아시오? 강유라는 지피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낡은 장비, 시든 채소, 얼어붙은 세면장에서 빨래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윤태수 준장은 사진을 보고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최전방의 현실입니다. 보고서의 숫자와 실제 사이에는 늘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간극? 이건 간극이 아니라 기만이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기극이란 말이오. 강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윤 준장은 여전히 침착했다. 사단장님, 물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뒤집으려 하시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눈 감아 주라는 말이요? 썩은 물에서 병사들이 병들어 죽어가도 그저 전통이고 관행이니 모른 척하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십니다. 청룡사단은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틀면 전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시간. 강유라는 실소했다. 참모장, 전쟁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소. 적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지
시간을 준다고 저절로 새살이 돋아나진 않아. 그녀는 윤태수 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체념과 무기력,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료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악인은 아니었지만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지 오래된 톱니바퀴였다. 참모장, 하나만 묻겠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거요? 이 부대의 전통이요? 아니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저 총구 앞에 선 병사들이요? 윤태수 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이 청룡사단이 앓고 있는 깊은 병을 짐작하게 했다. 강유라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명확히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비리를 저지르는 몇몇 군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 그렇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타협, 변화를 향한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벽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벽의 가장 단단하고 중심적인 부분에 마동식 대령이라는 인물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거대한 균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가장 단단한 곡부터 깨부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국방부 직속 감찰실의 동기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나 강유라다. 도움이 좀 필요해. 이제 막이 올랐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막이. 강유라의 전화 한 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요청한 것은 거창한 감찰팀 파견이 아니었다. 단지 지난 몇 년간 청룡사단에 배정된 모든 공사 및 보급 계약 내역과 그 계약을 따는 민간 업체들의 상세 자료였다. 겉으로 보기엔 통상적인 업무 확인 절차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사단장 집무실을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만들었다. 한쪽 벽면에는 청룡사단의 상세 지도가 붙었고 다른 쪽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중심에는 당연히 군수참모 마동식 대령이 있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선들이 있었다. 특정 건설 업체, 특정 군납업체, 심지어 사단 내 다른 부대의 장교들까지. 강유라는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와 사단 내부 보고서를 밤새도록 대조하며 그 거미줄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 나섰다. 비트엘 사업, 민간 투자 방식의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그녀의 시선이 한 서류 뭉치에 머물렀다. 몇 해 전 대대적으로 진행된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이었다. 낡고 비좁은 막사를 허물고 호텔처럼 쾌적한 신축 막사를 짓는다는 명목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청룡사단 역시 여러 개의 신축 생활관을 지었다. 책임자는 당연히 당시에도 군수 분야의 실세였던 마동식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성건설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고 공사는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강유라가 국방부 자료와 대조해 본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한성건설은 입찰 직전에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고 그 회사의 대표는 마동식 대령의 먼 친척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공사에 사용된 철근과 시멘트의 규격이 애초 설계도에 명시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저가 자재로 납품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찾았다. 강유라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설계도상의 값비싼 자재와 실제 사용된 저가 자재의 차액은 고스란히 마동식과 그의 공범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터였다. 병사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부실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최악의 경우 폭격이라도 발생한다면 이 건물들은 병사들을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그들을 덮치는 거대한 무덤이 될 수도 있었다. 이제 증거를 잡아야 했다. 서류상의 정황만으로는 저 노회한 뱀의 꼬리를 자를 수 없었다. 물리적인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작전참모를 조용히 불렀다. 작전참모인 이강훈 대령은 과묵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강유라는 그가 마동식의 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 대령, 이번 주말에 전 부대 훈련 계획이 잡혀있지? 예, 사단장님. 전술도로 확보 및 진지 점령 훈련입니다. 좋아. 훈련 계획을 일부 수정한다. 7연대 이대대 병력은 신축된 병영생활관 뒤편 야산에 새로운 통신중계소 설치를 위한 진지 공사를 실시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강훈 대령의 눈이 의아함으로 빛났다. 통신중계소를 그런 외진 곳에, 그것도 막사 바로 뒤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사단장님,
그곳은 전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만 내 말대로 하게.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작전이다. 보안을 각별히 신경 쓰고 공사 시작과 동시에 나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도록. 강유라의 단호한 말투에 이 대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주말 아침 훈련 개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대부분의 부대가 예정된 훈련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7연대 2대대 병력은 조용히 생활관 뒤편 야산으로 향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명령에 따라 삽과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땅을 파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동식 대령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비리가 묻혀있는 판도라의 상자, 바로 옆에서 누군가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예상은 적중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마동식 대령이 거의 뛰어오다시피 헐레벌떡 사단장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 대신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단장님,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훈련 계획에도 없는 진지 공사를 왜 하필 거기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강유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태연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군수참모가 작전 사항에 대해 열가왈부하는 건 옳건 아닌가? 작전이라니요. 그곳은 얼마 전 신축 공사가 끝난 곳입니다. 지반이 아직 약해서 함부로 땅을 파면 건물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오. 마동식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평정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다. 건물에 무리가 가? 설계도대로 지었다면 그 정도 공사로 끄떡도 없어야 정상 아닌가? 혹시 설계도와 다르게 지은 구석이라도 있나 보지? 강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동식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동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강유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진지 공사는 그를 둥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자,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냐니 직접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강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동식의 어깨를 지나치며 나직하게 말했다. 같이 가 보실까? 군수참모, 당신이 지은 작품을 감상하러.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자 복도에는 이미 사단 헌병대장과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마동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강유라와 헌병대, 그리고 서색이 든 마동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대대 병사들은 이미 공사를 멈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강유라는 공사 지점 옆 생활관 건물의 외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준비해온 해머를 들어 벽의 한 부분을 내리쳤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벽에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렸다. 그러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다. 설계도상에 있어야 할 굵고 튼튼한 철근 대신 엿가락처럼 가느다란 철근 몇 가닥이 엿보였다. 그마저도 없는 곳에는 건설 폐기물과 스티로폼 따위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을 본 병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이 매일 밤 잠을 자던 곳이 사실은 죽음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마동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었다. 명백한 물증이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강유라는 부서진 벽의 잔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군수참모 마동식 대령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군형법상 이적행위 및 특수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장과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마동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때 청룡사단의 무소불위 권력자였던 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전 장교 비상 소집을 명령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강유라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청룡사단을 짓무르던 거대한 암초 하나가 부서져 내렸다. 이제 그 파편들을 쓸어내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시간이었다. 첫 번째 불꽃은 그렇게 모두의 눈앞에서 강렬하게 타올랐다. 마동식 대령의 전격적인 체포는 청룡사단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임 사단장이 십수년간 사단을 주물러온 터주대감을 단칼에 베어버린 사건은 모든 장병에게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일말의 희열마저 안겨주었다. 마 대령의 서슬퍼런 권력 아래 숨죽여 지내던 이들에게는 해방의 서막이었고
그와 결탁하여 안락함을 누리던 이들에게는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사단 대강당에 소집된 전 장교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교차했다. 불안, 호기심, 적개심, 그리고 기대감.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단상에 오른 강유라는 마이크 없이 자신의 육성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동료였던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체포했다. 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나는 우리 청룡사단이라는 거목이 뿌리째 썩어 들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당을 가득 메운 장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무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서류상의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함인가?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저 차가운 철책 너머의 적과 싸워 이기고 내 조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저 병사들을 위한 것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용광로 같은 뜨거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청룡사단에서는 그 어떤 허위 보고도 숫자 조작도 부풀려진 성과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의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진짜 현실을 보고받길 원한다. 문제가 있다면 있다고 보고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외쳐라. 그것이 지휘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다.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는 진짜 군대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갈 것인가?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젊은 장교들이 앉아있는 뒤편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망설이는 소리였지만 점차 강당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변화를 갈망하던 침묵의 목소리들이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었다. 앞자리에 앉은 일부 고참 장교들, 특히 마동식과 가까웠던 이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깊은 불신과 저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부터 보이지 않는 반격이 시작되었다. 강유라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투서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도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었다.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신임 사단장의 독단적인 부대 운영으로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인 리더십이 장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마동식 대령이 체포는 실적에 눈이 먼 무리한 수사이며 부대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등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은 비난들이었다. 마동식이 구축해 놓은 거미줄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비호를 받던 외부 업체들은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뇌물을 상납했던 상급 부대의 누군가는 익명의 이름 뒤에 숨어 강유라를 흔들었다. 참모장 윤태수 준장이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와 보고했다. 사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마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사단장님의 지휘 방식에 대한 진정서가 다수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사실 확인을 위한 감찰팀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가득했다. 이것은 명백히 마동식 나인의 반격이었다. 그들은 강유라를 부대의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지휘관으로 낙인 찍어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오. 강유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뱀은 머리를 잘라도 한동안 꿈틀거리는 법이지. 뿌리까지 뽑아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요.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갔다. 마동식의 잔당들은 단순히 투서를 넣는 수준을 넘어 사단의 업무를 교묘하게 방해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중요한 행정서류가 분실되거나 작전 훈련에 필요한 장비가 정비 불량으로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다. 사소하지만 집요한 태업이었다. 그들은 강유라의 개혁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대의 효율성만 떨어뜨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 강유라는 고요한 집무실에서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사단장이라는 자리는 수천 병을 호령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이기도 했다. 그녀의 개혁에 박수를 보냈던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도 막상 보이지 않는 적들의 교묘한 방해, 공작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었다. 아직은 누구도 선뜻 그녀의 편에 서서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멀리 병사들의 생활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보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젊음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과연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아주 잠시 그녀의 마음에 회의감이 스며들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낯선 기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부임 직후 설치를 지시했던 사단장 직통 채널이었다. 병사들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밝히지 않고 오직 군번만으로 사단장에게 직접 고충이나 건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익명의 소통 창구였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건의 몇 개 외에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직통 채널 단말기에서 작은 신호음과 함께 메시지 수신을 알리는 불빛이 깜빡였다. 강유라는 천천히 단말기로 다가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짧지만 절박함이 담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충성, 이병 박시연.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걷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의무대에서는 꾀병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단장님.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강유라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그렇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그녀가 싸워야 하는 진짜 이유, 그녀가 지켜야 하는 진짜 대상을. 그것은 익명의 투서를 날리는 비겁한 그림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름 없는 병사였다. 회의감의 안개가 걷히고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보이지 않는 반격에 흔들릴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병사가 있었다. 참모장, 지금 즉시 의무대장을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하게. 그리고 이병 박시현, 이 병사가 소속된 부대와 신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사령부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반격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강유라에게는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고통받는 병사의 목소리가 그녀와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병 박시연,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이제 갓 2달이 지난 신병이었다. 그는 입대 전 대학에서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무릎 인대를 다친 경험이 있었다.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입대했지만 낯선 환경과 고된 훈련이 계속되자 잠복해 있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선임들에게 그리고 분대장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누구나 그 정도는 아프다는 핀잔뿐이었다. 어렵게 찾아간 사단 애무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군의관은 그의 무릎을 대충 몇 번 눌러보고는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을 찍더니 아무 이상 없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진통제 몇 알을 던져주었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꾀병 부리지 말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박시연은 절망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믿어주지 않았다. 통증은 점점 심해져 행군 훈련은 물론 기본적인 보초 근무조차 서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동기들은 그를 관심사병이라며 수군거렸고 선임들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부대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생활관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단장 직통 채널 안내문을 보았다. 익명으로 사단장에게 직접 고충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밉보이기만 할 거야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모두가 잠든 행정반 컴퓨터 앞에 몰래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번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도와주십시오, 사단장님. 그 메시지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박시연이 소속된 중대에 사단장 직속 부관이 지프차를 타고 나타났다. 중대장과 행보관은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사단장 부관이 일개 중대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드문 일이었다. 부관은 다른 말 없이 박시연 이병을 찾았다. 그리고는 중대장과 다른 모든 간부들을 물리치고 박시연과 단둘이 면담을 시작했다. 박시연 이병, 사단장님이 보내서 왔다. 어제 직통 채널에 보낸 메시지, 사실인가? 박시연은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부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겁먹지 않아도 된다. 사단장님께서는 자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셨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만 대답해주면 된다. 박시연은 그제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무릎을 다쳤던 때부터 자대에 와서 통증이 심해진 과정, 그리고 의무대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까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갔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부관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다. 면담이 끝난 후 부관은 박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모든 훈련에서 열애하고 내일 아침 사단 의무대로 다시 가도록 내가 동행하겠다. 같은 시각 사단장 집무실에서는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유라의 앞에는 사단 의무대장인 서인철 중령이 사시나무 떨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중령, 나는 군의관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전투력을 보존하는 핵심적인 지휘관이라고 생각한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곧 우리 부대의 전투력이기 때문이지.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정신력이 약하다는 말로 모욕을 주고 정밀 진단조차 하지 않은 채 꾀병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전투력을 보존하는 지휘관의 태도인가? 그것은 박시연 이병의 경우 엑스레이상으로는 특이 소견이 없어서 엑스레이로 인대나 연골 손상을 어떻게 확인하지? 상식적으로 MRI를 찍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 사단 MRI 장비는 장식품인가? 강유라의 책상 위에는 박시연의 진료 기록과 함께 사단 의무대의 MRI 장비 사용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형 MRI 장비는 최근 몇 달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유지보수라는 명목하에 대답해봐. 서중령. 병사들의 정밀 진단을 위해 들여온 최첨단 장비가 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혹시 장비 운영 능력이 없나? 아니면 운영하는 것이 귀찮았나? 서인철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다. 그는 강유라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간파당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복잡한 장비 운영과 판독이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꾀병을 의심하는 선입견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방기했던 것이다. 당장 박시연 이병을 민간병원으로 후송 조치하도록 최고의 무릎 관절 전문의에게 진료받게 해. 모든 비용은 사단 지휘관 활동비로 내가 직접 결제하겠다. 그리고 서중령, 자네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군의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더 이상 내 병사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어. 강유라의 명령은 추상 같았다. 서인철 중령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다음 날 사단장 부관과 함께 민간병원을 찾은 박시연은 정밀 검사 결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였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익명의 메시지 하나로 시작된 변화,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일개 이등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책임한 의무대장을 단칼에 경질시킨 이야기는 병사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번졌다. 그동안 찔러봐야 소용없다며 체념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병영 내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박시연은 강유라의 호출을 받고 사단장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로 거대한 집무실 문턱을 넘었다. 강유라는 딱딱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몸은 좀 어떤가? 이병,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박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지휘관으로서 내 병사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더 일찍 알지 못했으니. 강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다. 박이병,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 너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는 병사가 단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조리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언제든 나에게 직접 알려다오. 직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을 테니 너의 작은 용기가 우리 부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박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성 지휘관은 단순히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병사들을 위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사단장 직통 채널은 잠잠할 날이 없었다. 처음에는 부식 문제, 노후한 시설 문제 등 사소한 건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훈련 방식의 비효율성,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 등 병영 문화의 핵심을 찌르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그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하나씩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청룡사단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까지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한 병사의 눈물은 거대한 개혁의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병사들의 신뢰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강유라의 개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단장 직통 채널을 통해 쏟아지는 생생한 정보들은 그녀에게 청룡사단의 실상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현미경과도 같았다. 부식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낡은 관물대와 침상이 교체되었으며 겨울을 앞두고 방한용품이 조기에 지급되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생활관에는 활기가 돌았다. 하지만 강유라는 알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군대의 본질은 전투력에 있고 전투력의 핵심은 훈련이다. 그녀는 이제 청룡사단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보여주기식 훈련에 칼을 대기로 결심했다. 청룡사단 예하부대 중 12연대는 훈련 우수부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연대장인 황인준 대령은 상급 부대에서 주관하는 각종 훈련 경연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수상을 놓친 적이 없는 유능한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부대는 항상 완벽한 시나리오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범으로 심사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인사 기록에는 화려한 표창장과 훈장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직통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12연대 병사들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우리 연대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합니다. 적은 항상 정해진 길로만 오고 우리는 항상 정해진 대사만 외칩니다. 실탄 사격 훈련보다 예초기 돌리고 페인트 칠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훈련장을 꾸미는 게 훈련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대항군 역할은 항상 가장 약한 부대가 맞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항하지 말라고 교육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력 부대가 멋지게 이기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유라는 보고서들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황인준 대령은 싸우는 군대를 만드는 지휘관이 아니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군대를 만드는 연출가에 불과했다. 그의 화려한 실적은 병사들의 피와 땀이 아니라 잘 짜인 각본과 허위 보고로 만들어진 신기루였다. 강유라는 황인준 대령에게 직접 시험 문제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12연대의 불시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명명했다. 새벽 4시 기습적으로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훈련 시나리오는 단 한 줄이었다. 적 특수부대 사단 후방 지역에 침투. 12연대는 즉시 출동하여 적을 경멸하라. 시간도 장소도 적의 규모도 알려주지 않았다. 오직 상황만 주어진 진짜 실전과 같은 훈련이었다. 예상대로 12연대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항상 정해진 각본에만 익숙해져 있던 지휘관과 병사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출동 준비 시간은 규정을 훨씬 초과했고 부대 이동 중에는 차량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등 우왕좌왕했다. 강유라는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참모장 윤태수 준장을 비롯한 사단 참모들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사단장님, 12연대가 목표 지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무전교신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작전참모 이강훈 대령의 보고에 강유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연대장 황인준 대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결국 황인준 대령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어떻게든 성공적인 훈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항군으로 투입된 수색대대에게 특정 지점에 미리 가 있도록 은밀히 지시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뛰어난 전술적 판단으로 적을 빨견한 것처럼 꾸며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 모든 교신 내용을 감청하고 있던 강유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지금 당장 훈련 중지. 12연대장,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전해. 내가 직접 가겠다. 강유라가 탄 지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황인준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부대원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는 강유라를 발견하고는 의기양양하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보고드립니다. 12연대는 신속한 기동과 과감한 작전으로 사단 후방에 침투한 적 특수부대를 성공적으로 경멸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연출이 이번에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강유라는 그를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경멸했다고? 황 대령,
자네 눈에는 적의 경멸한 적의 모습으로 보이나? 강유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전사자 역할을 맡은 대항군 병사들이 멀뚱히 서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방탄모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병사도 있었다. 그리고 저 병사들은 뭔가? 그녀가 가리킨 다른 쪽에는 12연대 병사들이 전투 식량 대신 따뜻한 치사 트레일러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적을 경멸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축배라도 들기세였다. 황인준 대령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것은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훈련은 끝나지 않았어. 강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니가 한 것은 훈련이 아니라 병사들의 목숨을 건 사기극이었으니까. 황 대령, 자네는 대항군에게 미리 위치를 알려줬지. 적과 내통하는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황인준 대령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강유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자, 사단장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저는 결코. 닥쳐. 강유라의 불호령이 숲 전체를 울렸다. 자네 같은 지휘관 때문에 우리 군이 서류 위에 맹우라는 조롱을 듣는 거야. 자니가 만든 화려한 보고서 한 장 한 장이 실제 전장에서는 우리 병사들의 피로 쓰인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12연대 장병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한 것은 훈련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늘 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우를 속이고 너희들의 지휘관을 속이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 자신을 속였다.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기겠는가? 당장 전원부대 복귀시켜. 그리고 황인준 대령, 강유라는 다시 황 대령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공포심만이 가득했다. 자네를 오늘부로 12연대장 직에서 보직 해임한다. 자네는 병사들을 지휘할 자격이 없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훈장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다시 배우는 것이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마동식 대령에 이은 두 번째 충격적인 인사 조치였다. 훈련 우수부대라는 허울 좋은 명성을 자랑하던 연대장이 한순간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 사건은 청룡사단 전체에 만연해 있던 보여주기식 관행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강유라는 그날 이후 평가받기 위한 훈련을 전면 폐지하고 싸워 이기기 위한 실전적 훈련을 새로운 원칙으로 내세웠다. 훈련의 평가는 더 이상 상급 부대 심사관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변화는 고통스러웠다. 정해진 각본에 익숙해져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훈련 중 부상자가 속출했고 불평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병사들과 함께 흙바닥을 뒹굴고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토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간부들은 서류를 꾸미는 대신 실제 전술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서류 위의 맹우는 점차 진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허울뿐인 명성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피와 땀으로 다져진 강인한 자신감이 채워지고 있었다. 청룡사단은 그렇게 진짜 전사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두 명의 대령급 지휘관, 즉 사단의 돈줄을 쥐고 있던 군수참모와 훈련 성과를 책임지던 핵심 연대장이 연이어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한 사건은 청룡사단 내부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구체제에 대한 명백한 사망 선고였다. 마동식의 체포가 부패의 머리를 자른 것이라면 황인준의 해임은 무능과 허위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이었다. 강유라의 정화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식과 황인준의 빈자리에 자신의 군 생활 동안 눈여겨보았던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젊은 영관급 장교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연공서열이나 학연, 지연을 완전히 무시한 인사였다. 새로운 지휘관들은 강유라의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 임명된 군수참모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모든 물품의 입고와 출고를 단 일원의 오차도 없이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했다. 덕분에 마동식 시절 온갖 명목으로 세워나가던 예산이 고스란히 병사들을 위한 복지와 장비 개선에 투입될 수 있었다. 12연대를 이끌게 된 신임 연대장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통으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라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었다.
그의 밑에서 병사들은 더 이상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해결하는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구체제의 그늘 아래 안주해왔던 이들의 불안과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마동식과 황인주는 비록 제거되었지만 그들과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잔당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강유라의 개혁이 자신들의 안위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중심에는 참모장 윤태수 준장이 있었다. 그는 마동식처럼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비호 아래 오랜 시간 2인자 자리를 지켜왔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 온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강유라의 개혁이 성공할수록 자신의 과거와 무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윤태수 준장은 남몰래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불만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유라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품는 고참 장교들을 찾아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다 우리 사단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신임 사단장, 너무 독단적이고 과격해요. 군대라는 게 원래 전통과 위계 질서로 돌아가는 곳인데 저렇게 뿌리부터 흔들어대니 지휘 체계가 엉망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참모장님, 젊은 장교들만 편애하고 우리 같은 고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마 대령님이나 황 대령님이나 다소 문제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단을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저렇게 하루아침에 내치는 건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음모로 변해갔다. 그들은 강유라를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위험한 지휘관으로 몰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육군 본부에 지속적으로 익명의 투서를 보내는 한편 의도적으로 사단 내에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 여성 사단장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믿을 수 없다. 곧 상부의 압력으로 경질될 것이다. 그녀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었다. 강유라는 이 모든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모든 것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완전히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윤태수 준장과 그의 동조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터졌다. 사단 인근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민간인 마을 하나가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심한 시각, 군청으로부터 긴급 대민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상황을 보고받은 강유라는 즉시 공병대대와 의무대대의 출동 준비를 명령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지휘 체계는 이상할 정도로 더디게 움직였다. 출동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 파악이 늦어졌고 각 부서 간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윤태수 준장이 있었다. 그는 일부러 중간 보고를 누락시키거나 다른 부서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강유라의 위기 관리 능력에 흠집을 대고 그녀의 지휘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상부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강유라는 그의 얄팍한 수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참모장, 지휘 통제실의 모든 참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유라가 윤태수 준장을 불렀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해 보시오. 예, 사단장님. 지금 각 부대별로 출동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윤태수 준장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강유라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상하군. 내가 10분 전에 직접 확인했을 때 공병대대와 의무대대는 이미 모든 출동 준비를 마치고 내 명령만 기다리고 있던데. 참모장의 시계는 내 것과 다른 시간을 가리나 보지. 윤태수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유라가 자신을 건너뛰고 예하 부대에 직접 지시를 내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강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 통제실 중앙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민지원 작전의 지휘는 내가 직접 맡는다. 참모장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내 집무실에서 대기하도록, 그 어떤 외부와의 연락도 그 어떤 지시도 금한다. 이건 명령이다. 사실상의 감금 조치였다. 윤태수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헌병의 안내를 받아 굴욕적으로 지휘 통제실을 떠났다. 구체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2인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력하게 퇴장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유라의 명쾌하고 신속한 지휘 아래
청룡사단 장병들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고립된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밤새 제방을 쌓고 부상당한 주민들을 구조했으며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그녀 역시 방탄모를 쓰고 판초의를 입은 채 병사들과 함께 흙탕물 속에서 삽질을 하며 현장을 지휘했다. 날이 밝았을 때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흑투성이가 된 채 복귀하는 장병들을 향해 주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보냈다. 이 사건은 청룡사단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 세력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다. 윤태수 준장은 직무유기 및 지휘, 체계 교란 혐의로 즉각 보직 해임되었고 그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던 다른 장교들도 모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전역 조치되었다. 마침내 청룡사단을 짓누르던 낡고 부패한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 정화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통과 혼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고 있었다. 강유라는 잿더미 위에 서서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나는 청룡사단을 바라보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구체제의 잔재가 모두 쓸려나간 청룡사단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대지처럼 새로운 기운으로 넘실대기 시작했다. 정화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열매는 달았다.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었던 인물들이 사라진 자리는 열정과 소신으로 가득 찬 새로운 리더들로 채워졌고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단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사들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신임 군수참모는 마동식 시절 착복되던 부식 예산을 온전히 병사들을 위해 사용했다. 밥과 김치, 정체불명의 국이 전부였던 식판은 매일 저녁 삼겹살 파티가 열리고 주말에는 특식으로 피자와 치킨이 나오는 맛집으로 변모했다. 양뿐만 아니라 질도 달라졌다.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매일 공급되었고 전문 조리사를 초빙하여 병사들의 입맛을 돋우었다. 요즘 밥 먹을 맛 난다. 군대리아보다 사회 브런치가 더 맛없게 느껴질 지경이야. 식당에 모여 앉은 병사들은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잘 먹게 되자 병사들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이는 훈련의 성과로도 직결되었다. 생활 환경도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강유라는 마동식이 부실 공사한 병영 생활관의 전면 재보수를 지시했다. 부실한 내벽은 뜯어내고 규격에 맞는 자재로 다시 시공했다. 얼음장 같던 세면장에는 온수가 펑펑 쏟아지는 최신식 샤워 시설이 들어섰고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던 화장실은 깔끔한 비데까지 설치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연병장을 달렸고 점심은 항상 사병식당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다. 그녀는 병사들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의 고향과 꿈에 대해 물었다. 사단장이라는 높은 계급장은 더 이상 병사들과의 거리감을 만드는 벽이 아니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의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청룡 주니어보드의 탄생이었다. 이는 병사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이들로 구성된 일종의 병사자치위원회였다. 과거의 병영생활개선위원회가 간부들의 입맛에 맞는 건의만 하는 허울뿐인 기구였다면 주니어보드는 달랐다. 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훈련 방식의 문제점, 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심지어 간부들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까지 거침없이 토론했다. 그리고 그 토론 결과는 편집 없이 그대로 사단장인 강유라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간부들의 반발도 심했다. 어떻게 사병들이 간부를 평가하느냐, 군 기강이 무너진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유라는 단호했다. 군 기강은 상명하복의 이름으로 부조리를 감추는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병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조직은 더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다. 주니어보드의 의견을 무시하는 간부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주니어보드의 활약은 대단했다. 그들은 비효율적인 야간 경계 근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병사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는 다음날 바로 채택되었다. 또한 낡은 체력 단련 기구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에 강유라는 자신의 지휘관 활동비를 털어 즉시 실행에 옮겼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부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동적인 명령 수행자에서 부대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씨앗은 지식 나눔 운동이었다. 강유라는 사회에서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쌓고 입대한 병사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녀는 그들의 재능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썩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녀의 제안으로 저녁 점호 이후 시간에는 생활관별로 지식 나눔 스터디가 자율적으로 조직되었다. 사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병사는 동료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었고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 병사는 경제신문 읽기 스터디를 이끌었다. 악기 연주가 특기인 병사들은 작은 음악회를 열었고 그림에 소질 있는 병사들은 생활관 벽을 아름다운 벽화로 꾸몄다. 군대는 더 이상 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배움과 성장이 계속되는 삶의 연장선이었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동료들에게 기여하며 보람을 찾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고 긍정적인 병영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어느 날 저녁 강유라는 예고 없이 한 생활관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이병부터 병장까지 10여 명의 병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복잡한 코드가 적힌 노트북 화면이 펼쳐져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나? 강유라의 등장에 병사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터디를 이끌던 김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충성, 사단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녀 탄약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탄약 관리 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기로 관리되고 있는 사격 훈련 후 자녀 탄약 관리는 비효율적이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 바코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자동 정산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성되면 행정 낭비를 줄이고 탄약 유실의 위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유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개 상병이 사단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프로그램의 구동 원리에 대한 김상병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은 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해. 자네 같은 병사가 바로 우리 청룡사단의 희망이자 미래다. 당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단 전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게. 강유라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뿌린 새로운 씨앗들이 이제는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었다. 청룡사단은 더 이상 명령과 통제만으로 움직이는 경직된 조직이 아니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열정과 창의성이 샘솟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변모하고 있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청룡사단 전체를 감싸고 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과거의 망령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마동식과 황인준이 남긴 부패와 무능의 잔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전혀 다른 형태로 폭발한 사건이었다. 사건은 사단직 할정비대대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K1 전차의 엔진을 수리하던 중 차체를 들어 올리는 대형 유압 리프트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다. 황하하는 괴음과 함께 수십 톤에 달하는 전차의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정비병들이 순식간에 몸을 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초동 조사를 맡은 정비대대장은 단순 정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강유라는 보고서의 이면을 직감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해당 유압 리프트의 모든 정비 이력과 부품 교체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류를 검토하던 강유라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기록상으로는 불과 6달 전 핵심 부품인 유압 실린더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교체 작업은 군수참모였던 마동식 대령의 직접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6달밖에 안 된 신품이 이렇게 쉽게 고장난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파손된 유압 실린더의 잔해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실린더 표면에 새겨진 제조 번호와 생산 일자는 서류에 기재된 것과 전혀 달랐다. 그것은 신품이 아니라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10년도 더 된 구형 부품이었다. 심지어 곳곳에는 용접으로 땜질한 흔적까지 선명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마동식은 신품 부품을 구매한다고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폐품을 가져다 끼워 넣고 그 차액을 고스란히 빼돌렸던 것이다.
그의 탐욕이 하마터면 음원 정비병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강유라는 즉시 전 부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사단 내 모든 장비의 핵심 부품 교체 이력을 전수조사하라. 특히 마동식이 군수참모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루어진 모든 정비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조하고 부품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단 하나의 허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럽 이프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전차의 조준경, 장갑차의 통신장비, 심지어 야전 병원의 인공호흡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비의 핵심 부품들이 신품 대신 한 것이나 재생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청룡사단은 겉보기에는 최신 장비로 무장한 강군이었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량 부품들로 가득 찬 깡통 군대였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일선에서 장비를 다루는 병사들과 간부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던 장비가 사실은 쓰레기였다니. 이런 장비를 믿고 전쟁에 나갔더라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강유라는 책임을 통감했다. 그녀는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 내가 더 빨리, 더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지도 앞에 섰다. 우리는 지금 전투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모든 장비의 가동 상태를 재평가하고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즉시 훈련에서 제외시켜라.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상급 부대에 정직하게 보고한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직함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녀의 결정에 일부 참모들은 우려를 표했다. 사단장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사단의 전투력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단장님의 경력에도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유라는 단호했다. 내 경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안전과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진짜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다. 어급보다 정직한 F등급이 훨씬 더 가치 있다. F등급을 받아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청룡사단의 실상이 담긴 보고서가 육군 본부에 가감 없이 제출되었다. 육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최악의 군납 비리 사건이었다. 즉시 대규모 특별 감찰단이 꾸려져 청룡사단으로 급파되었다. 강유라는 감찰단이 모든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군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룡사단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언론에서는 연일깡통 군대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다른 부대들로부터는 조롱과 동정의 시선을 받아야 했다. 사단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강유라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정비대대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는 정비대대 장병들이 밤늦도록 남아 얼마 되지 않는 성한 부품들을 모아 어떻게든 장비 하나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강유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서류와 시스템은 거짓이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병사들의 땀은 진짜였다. 과거의 망령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할 때 희망은 바로 저곳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정비병들에게 다가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나도 같이 좀 돕지. 기름때 묻은 렌치를 손에 쥔 사단장의 모습에 정비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그날 밤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낡은 장비와 씨름했다. 그녀의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졌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청룡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청룡사단이 내부의 부패와 씨름하며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진짜 적은 철책선 너머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청룡사단의 내부 혼란과 전투력 저하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최첨단 감청 장비와 인간 정보망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고요한 가을밤,
남과 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의 정적을 깨고 10여 개의 검은 그림자가 안개를 방패 삼아 능숙하게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 소속의 공작조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청룡사단 관할 구역의 핵심 군사통신시설을 파괴하고 남측의 극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 시각 강유라는 지휘통제실에서 밤늦도록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전수조사 이후 사용 가능한 장비 목록과 새로운 훈련 계획을 짜느라 며칠째 잠을 설쳤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무너진 부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경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지5표 안전초소 7초소에서 미확인 열전 반응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입니다. 갑자기 작전참모 이강훈 대령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유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열전 반응?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위치는 7초소 전방 1.km 지점, 규모는 대략 10여 개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토드 열상 감시 장비 영상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야생동물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했다. 아니, 사람일 가능성의 무게를 둬라. 지금 즉시 전 부대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7초소 인근 섹터를 담당하는 수색대는 5분 내로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기동 타격대는 비상 대기하라. 그리고 7초소 TOD 영상을 지휘통제실 메인 스크린으로 연결해. 그녀의 지시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토드 영상은 흐릿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검은 점들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강유라는 그 움직임에서 동물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정한 대열과 목적성을 읽어냈다. 이건 동물이 아니다. 훈련받은 자들의 움직임이야.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수색대 대장, 들리나? 적은 너희들이 예상하는 길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곡을 따라 우회하여 우리의 경계망 뒤쪽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2개 팀으로 나누어 포위망을 형성하고 절대 먼저 사격하지 마라. 최대한 가까이 끌어들여 생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북한 공작조는 청룡사단의 표준 경계 매뉴얼을 역이용하여 가장 허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 루트를 따라 침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이미 강유라가 쳐놓은 거미줄 같은 포위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과 안개 속에서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다. 수색대 대원들은 바위와 숲을 뒤에 몸을 숨긴 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적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하며 다져진 자신감이었다. 마침내 공작조가 포위망의 한가운데로 들어선 순간, 지금이다. 투항하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사방에서 터져나온 확성기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조명탄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공작조는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총구를 겨누고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수색대원들의 총구로 가득 차 있었다. 짧은 교전이 벌어졌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된 후였다. 공작조 전원이 교전 중 사살되거나 생포되었다. 청룡사단 측의 피해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날이 밝아오자 이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깡통군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청룡사단이 적의 기습 도발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다. 특히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없이 적 특수부대원 전원을 소탕한 것은 전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전과였다. 육군 본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흥분에 휩싸였다. 전날까지 강유라의 경지를 논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뛰어난 지휘 능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강유라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포된 공작조원들을 직접 신문하며 그들의 침투 목적과 경로, 그리고 청룡사단에 대해 얼마나 상세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통신시설 파괴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단장인 강유라 자신을 암살하거나 납치하는 것이었다. 적들은 그녀의 존재가 청룡사단, 나아가 한국군 전체에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남한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철책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의 혼란과 분열,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그녀는 홀로 지휘통제실에 남아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지도 위에는 아군과 적군의 이동 경로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새로운 선 하나를 더 그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걸어가야 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나가야 할 길고 험난한 길이었다. 이번 승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적의 기습 도발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청룡사단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깡통군대라는 오명은 강철부대라는 찬사로 바뀌었고 사단장 강유라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탁월한 지휘관으로 재평가받았다. 하지만 정작 사단 내의 분위기는 마냥 들뜨지만은 않았다. 실제 총탄이 오가는 전투를 겪은 병사들은 흥분보다는 전쟁의 공포와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다. 특히 가장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현장에 있었던 수색대 병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밤에 악몽을 꾸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병사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청룡 주니어 보드와 사단장 직통 채널이었다. 병사들은 익명의 공간에서 자신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밤마다 총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쏜 총에 맞은 적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너무 힘듭니다. 주변에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영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너무 무서웠을 뿐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접한 강유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병사들의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육군 본부의 군 전문 심리 상담관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사단 내 자체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 주도의 형식적인 상담 프로그램만으로는 병사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한 병사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그는 바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고통받다가 그녀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던 이병, 이제는 일병이 된 박시연이었다. 박시연은 수술 후 꾸준한 재활을 통해 건강을 거의 회복했고 이제는 부대 생활에도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단장 덕분에 새로운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부상당한 전우들을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직통 채널에 자신의 이름과 군번을 모두 밝히고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단장님께 저는 전투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들의 상처를 곁에서 지켜본 한 명의 전우입니다. 지금 많은 하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장이나 포상 휴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누군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끼리 병사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부님들이나 상담관님들 앞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도 우리끼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유라는 박시연의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군 조직의 경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지만 박시연의 제안 속에 담긴 진심과 지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박시연을 병사심리 안정 리더로 임명하고 그의 주도하에 병사들로만 구성된 자발적인 집단 상담 모임을 조직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전후의 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 간부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독립된 공간에서 열렸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박시연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저도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하는데 꾀병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부대에서 나 혼자만 낙오되었다는 고립감. 그때 사단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병사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적의 심장에 총을 쐈습니다. 그가 쓰러지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우리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롭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 사람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꺼내 놓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비난도 평가도 없었다. 오직 침묵의 공감과 따뜻한 위로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안을 얻었다. 전후의 밤은 입소문을 타고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수색 대 병사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다른 부대 병사들도 찾아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곳은 더 이상 전투의 트라우마만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선임과의 갈등, 여자친구와의 이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군 생활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마음의 의무대가 되어갔다. 강유라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전후의 밤보임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간식과 따뜻한 음료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어느 날 박시연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어두운 모습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함은 총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강유라는 박시연의 훌쩍 성장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이제는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만들고 싶었던 강하지만 인간적인 군대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한 명의 평범한 병사의 목소리가 수천 명의 마음을 치유하고 부대 전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청룡사단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내부의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해 겨울 청룡사단에는 유난히 이르고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다. 장병들의 방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챙긴 강유라 덕분에 내무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최전방의 자연은 인간의 대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건은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설이 강원도 산간 지역을 덮친 날 시작되었다. 단 몇 시간 만에 1미터가 넘는 눈이 쏟아져 내렸다. 세상은 온통 하얀 침묵에 잠겼고 청룡사단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사단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두절되었고 통신망마저 불규칙적으로 끊기기 시작했다. 전기는 간헐적으로 들어왔지만 언제 완전히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최악의 재난 상황이었다. 강유라는 즉시 사단 전체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지휘부를 비상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부대의 위치와 고립 상황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독립포대와 지피들이었다. 그곳은 제설 장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비축해둔 유류와 부식만으로 버텨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사단장님, 755포대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내용은 부대 인근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파지 피해서 긴급 환자 발생 보고입니다. 냉장염으로 추정되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기는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휘 통제실에는 절망적인 보고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참모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어렸다.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유라는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지휘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작정 상급 부대의 구조를 요청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겼다. 전 부대에 전파한다. 지금부터 불필요한 모든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하고 유류와 비상식량 현황을 30분 단위로 보고하라. 각 부대 지휘관은 병력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동요 여부를 최우선으로 파악하고
고립 상황이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라. 혼란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적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기는 통신망을 뚫고 각 부대에 퍼져나가며 혼란에 빠진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맹장염 환자가 발생한 알파집기. 헬기를 띄울 수 없다면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다. 수색대대에서 혹한기 훈련 경험이 가장 풍부한 베테랑들로 특임조를 편성하라. 군의관 1명과 의무병을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응급수술 도구와 의약품을 챙겨서 도보로 이동시킨다. 길은 없다. 하지만 길은 만들면 된다. 제설 장비 대신 병사들의 삽과 곡괭이로 길을 열어라. 사단본부에서부터 알파지피까지 인간 제설기를 가동한다. 그녀의 명령은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고도 최선인 방법이었다. 명령이 떨어지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삽을 들고 나섰다. 그들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파내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줄로 늘어선 병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눈을 파내며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은 거대한 자연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관이었다. 연락이 두절된 755포대를 향해서는 드론을 띄웠다. 군사용 공격 드론이 아닌 소형 정찰 드론이었다. 마동식 시절이었다면 창고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을 장비였지만 강유라가 부임한 후 실용적인 훈련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되던 장비였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포대는 거대한 눈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막사와 시설 대부분이 눈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병사들은 무사했다. 그들은 평소 반복했던 눈사태 대피 훈련 매뉴얼에 따라 가장 안전한 건물인 탄약고로 전원 대피해 있었던 것이다. 황인준 연대장 시절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훈련이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강유라는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755포대 장병들은 듣고 있나? 나는 사단장이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구조대가 갈 때까지 침착하게 버텨주기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고립된 어둠과 추위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포대 병사들에게 사단장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음성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밤이 깊어졌다. 하얀 침묵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 강유라는 지휘통제실 의자에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립된 병사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각 부대와 직접 교신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힘든 거 안다. 춥고 무서울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청룡이다. 이 정도 추위에 무릎 꿇는 나약한 짐승이 아니다. 동이 틀 때까지 전우를 믿고 버텨라.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차가운 전파를 타고 병사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사단장도 우리와 함께 깨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큰 힘을 얻었다. 청룡사단은 그렇게 혹독하고 길었던 하얀 밤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 폭설로 고립된 지 사흘째 되는 밤, 청룡사단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전력 공급이 마침내 완전히 끊기고 사단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었지만 지휘통제실과 의무대 등 핵심 시설에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차가운 침낭과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혹한의 밤을 견뎌내야 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완전히 끊겨버린 외부와의 통신이었다. 이제 청룡사단은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고립무원의 조난선 신세가 되었다. 상급 부대도 인근 부대도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다. 바로 그때 지휘통제실의 비상라인에서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 그것은 사단 내에서도 가장 깊은 산속, 적과의 최적경에 위치한 감시초소 독수리지 피해서 보내온 마지막 필사의 보고였다. 치직, 여기는 독수리, 적 관측소의 움직임이. 치지직, 심상치 않다. 조명탄 발사 확인.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참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최악의 재난 상황을 틈타 적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적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고립되고 분산된 청룡사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장님, 당장 전 부대에 전투태세를 명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명령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각계격 파당하겠습니다.
참모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강유라는 그 순간에도 놀라울 정도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모두를 조용히 시킨 뒤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패닉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적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침착해라. 그녀는 작전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참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금 적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이 전면전의 신호인지 아니면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기만술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전 병력을 움직이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대로 간다. 그녀는 작전참모 이강훈 대령을 바라보았다. 이 대령, 우리 사단의 새로운 작전 계획, 플랜 B를 기억하나? 이강훈 대령의 눈이 커졌다. 플랜 B는 강유라가 부임한 직후 기존의 하향식 지휘 체계가 마비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비상작전 계획이었다. 그 핵심은 분산 지휘와 자율 대응이었다. 즉, 사단 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각 이화 부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책임 구역 내에서 최선의 방어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극도로 파격적인 개념이었다. 각 부대는 이미 플랜 B에 따라 행동 요령을 숙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단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사단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한 참모가 반박했다. 하지만 강유라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신뢰다. 내가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쌓아온 내 병사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신뢰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였다. 사단 본부는 더 이상 각 부대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을 멈췄다. 대신 제한된 통신 자원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즉 통제를 포기하고 자율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지휘 통제실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들려올지 모를 포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각 부대에서는 플랜 B가 조용히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신임 연대장과 대대장들은 강유라의 철학을 이어받아 부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했다. 적의 움직임이 포착된 독수리 지피 인근에 수색대는 본부의 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매복조를 편성하여 적의 예상 침투로를 차단했다. 눈사태로 고립되었던 7호포대 병사들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점검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구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는 능동적인 전투원이었다. 맹장염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눈길을 뚫던 특임조는 환자 후송 임무와 동시에 주변 지역에 대한 경계 임무까지 수행했다. 모든 부대가 마치 거대한 유기체의 세포처럼 중앙에 통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유라가 그토록 원했던 생각하는 군대의 모습이었다.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청룡사단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포성은 끝내 울리지 않았다. 날이 밝은 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적의 움직임은 전면전이 아닌 청룡사단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한 제한적인 무력 시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청룡사단은 그 시험에 완벽하게 합격했다. 통신이 복구되고 각 부대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길고 혼란스러웠던 밤 동안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단 한 건의 장비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지휘 통제실 문이 열리고 흙과 눈으로 범벅이 된 한 무리의 병사들이 들어섰다. 맹장염 환자를 후송하던 특임조였다. 그들은 꼬박 이틀 밤낮을 걸어 마침내 환자를 사단 의무대까지 무사히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강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최고의 지휘관이 부하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찬사인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고맙다. 너희들이 진정한 청룡의 용사들이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청룡사단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큰 위기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꿔낸 것이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기적처럼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청룡사단의 사투에 감동이라도 한 듯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두껍게 쌓였던 눈을 녹이기 시작했다. 해빙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보는 대규모 제설 부대와 구호 물자가 속속 도착했고 외부 세계와의 통로가 다시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헬기를 타고 직접 청룡사단을 방문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번 폭설 사태로 인해 사단이 입었을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우려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청룡사단은 차분하고 질서정연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기를 극복해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사단 어디에서도 패배주의나 좌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참모총장은 강유러의 안내를 받으며 사단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는 눈사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진지를 보강하고 있는 포대 병사들을 보았고 맹장염 환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특임 조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그는 병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사단장과 병사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었다. 병사들은 참모총장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들의 사단장인 강유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숨기지 않았다. 저희 사단장님은 진짜 지휘관이십니다. 저희를 숫자나 부속품이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십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단장님은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한평생을 군에 몸담아온 노련한 군인이었다. 그는 수많은 지휘관을 보아왔지만 강유라처럼 부하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은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모든 순시를 마친 참모총장은 강유라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 장군, 나는 처음에 자네를 이곳 최전방 사단장으로 보낸 내 결정을 수없이 후회했네. 너무 과격하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자네는 군대를 바꾼 것이 아니었어. 그는 잠시 창밖 활기차게 움직이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군대를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부패와 허위 보고 보여주기식 훈련에 가려져 있던 군대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준 걸세.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것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강유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속으로 지난 몇 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임 첫날의 차가운 시선, 마동식과의 대립, 황인준의 위선, 보이지 않는 적들의 방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준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들의 얼굴. 그녀의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며칠 후 청룡사단 연병장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폭설 사태 극복에 공을 세운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었다. 단상에 오른 강유라는 훈장이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대신 특별히 제작한 작은 메달을 한 명 한 명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메달에는 청룡의 용맹한 얼굴과 함께 나는 내 전우를 믿는다인 마이 컴라드 아이 트러스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은 영웅이다. 하지만 여러분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우를 믿고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우리 청룡사단의 진정한 힘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 달라.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사단장을 향한 환호가 아니었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뜨거운 격려이자 새롭게 태어난 청룡사단이 미래를 향해 내지르는 희망의 포효였다. 따스한 봄볕 아래 청룡사단의 두꺼웠던 얼음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 무엇도 얼릴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강물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강유라가 청룡사단에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왔다. 그동안 청룡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군수 비리와 부실 공사의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었고 그 자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채워졌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자취를 감추었고 모든 훈련은
오늘 밤 당장 싸워 이긴다는 실전적인 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게서 일어났다. 병사들은 더 이상 명령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청룡 주니어 보드와 지식 나눔 운동 등을 통해 그들은 부대의 주체적인 일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긍정적인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사단장과 병사들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인간적인 유대가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군 전체에 알려지며 청룡사단 배우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청룡사단을 견학하기 위해 줄을 이었고 강유라의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의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표준 모델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청룡사단은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변화와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훈련은 실제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미군 지휘관들은 처음에는 한국군, 특히 여성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의 전투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이내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청룡사단 장병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신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각 부대는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따라 지휘부의 명령 없이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스스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갔다. 마치 수만 개의 뇌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었다. 훈련 중 가상의 적 화생방탄 공격 상황이 부여되자 병사들은 당황하지 않고 평소 몸에 익힌 대로 신속하게 방독면을 착용하고 제독 절차를 수행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함께 훈련하던 미군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양측의 주력 부대가 격돌하는 마지막 고지 점령전이었다. 청룡사단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강유라는 과감한 기면 작전과 창의적인 전술로 미군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주력 부대를 정면에 내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특임대를 적의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시켜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과는 청룡사단의 완벽한 승리였다. 훈련이 끝난 후 미군 사령관은 강유라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존경합니다, 장군님. 당신이 이끄는 부대는 내가 본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하고 스마트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병사들은 진정한 전사들입니다. 그날 저녁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강유라는 화려한 연회장 대신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 모여 삼겹살을 구웠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병사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한데 어우러져 웃고 떠들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강유라에게 참모장 이강훈 대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단장님, 1년 전 오늘이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반신반의하며 사단장님을 맞이했던 그날 말입니다. 기억나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군. 그때 사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군대를 만들겠다고. 이제 보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강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강훈 대령, 이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오. 저들을 보시오. 그녀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오. 나는 그저 그들이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막고 있던 돌멩이 몇 개를 치워 주었을 뿐이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겸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년간 깨달은 진심이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는다. 강유라는 이후에도 청룡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훗날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강유라라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전사로 거듭난 수많은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다. 부패한 시스템과 싸워